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서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안계환님이고 펴낸 곳은 좋은 책 만들기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안계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 SDS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시작해서 인사, 기획, 마케팅 등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해서 성공 창업의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맡고 있던 업무를 잘하기 위해 시작했던 독서가 이제는 독서 경영 전문가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학습 도구로서의 책 읽기에 관심을 갖고 독서 경영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책 읽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영자와 직장인들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독서 코칭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직장인이라면 독서를 평생학습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안계환의 독서 경영이란 칼럼을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강연과 집필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라.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사례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 남아수도고거서이다. 남자는 모름지기 5수레 정도의 책은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장자가 친구인 해시의 장서를 두고 한 말이라는데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에는 책이 주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책 5수레라고 해봤자 현재의 기준으로는 많은 것도 아니다. 어쩌면 수레 5개의 주간은 당시 기록된 책의 전부였을 수도 있다. 조선의 선비들은 책 한 권을 잡으면 수백 번을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래야 책이 품고 있는 참뜻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옛 선비들은 수백 번은 기본이고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서 읽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위편 3절이란 고사도 있다. 공자께서 역을 즐겨 읽어 가죽으로 맨 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말이다. 그만큼 많이 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지런한 독서가였던 김득신은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오는 백이전을 무려 1억 3천 번이나 과거의 1억은 1만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1만 3천 번이다 읽었다고 하니 놀랍지 않은가? 물론 이러한 반복적인 독서는 초년 시절에는 과거를 보기 위한 학습 독서의 일환이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정치에 활용하거나 저술활동에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읽을 책이 많지 않았던 사정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책들이 넘쳐난다. 그러다 보니 책을 한 번 읽고는 다시는 읽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책은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분야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이 있게 마련이다. 만약 어떤 책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한 베스트셀러였다. 오랜 시간 걸려서 읽었다. 이제 이 책과는 안녕이다 하면서 책꽂이에 꽂아놓는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억나는 것도 없다. 다만 그 책을 다 읽었을 뿐이다. 그런 책이 많지 않을까? 경영 분야에서도 위대한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책들이 있다. 예를 들면 김희찬과 르네 마보안의 블루오션 전략이나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리더십이니 전략이니 하는 용어가 너무나 생소했다. 하지만 기왕 읽는 것이니 다 읽어보자는 마음에서 마지막 장까지 읽었다. 두 번째로 읽었을 때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리더십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했을 때였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다. 어떤 리더가 진정 좋은 리더이며 어떤 사람들을 먼저 버스에 태워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책은 그대로 있는데 나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읽은 최근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5단계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고슴도치 콘셉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많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도 그렇고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도 그렇다. 만약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일단 책꽂이에 꽂아두어라.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흘러 다시 읽어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단,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자신의 수준이 향상되어 있어야 하고 상황이 바뀌어 있어야 가능하다. 독서량도 늘지 않았고
상황 변화도 없다면 달라질 것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책을 얼마나 반복해서 읽어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시인 알랭 샤르띠에는 명작은 젊어서 한 번, 중년에 한 번, 늙어서 한 번, 모두 3번을 읽어야 한다. 고 했다. 인문 고전과 같은 책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르다. 젊어서 한 번 읽을 때와 중년에 읽을 때는 분명히 느낌이 다를 것이다.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펴내고 있는 작가 이지성은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 고전 인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두뇌를 깨우기 위한 방법으로 인문 고전을 반복해서 읽고 토론하라는 말이다. 초기에는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서 읽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더 어려운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렴풋하게나마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박경철 원장도 어느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중학교 때 대하소설 대망으로 시작해 세계문학전집까지 중학교 도서관 장서들을 완파한 그에게 철학서와의 첫 만남은 또 새로운 세계였다. 그렇다고 내용을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그보다 쉬운 책은 읽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읽게 된 것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다. 물론 이 책도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다. 그렇지만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이해하게 되었고 난이도 있는 책들을 읽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는 니체를 좋아하여 니체의 책은 전부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한다면 조선시대의 선비처럼 반복해서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나온 책이라도 깊은 내용이 있는 책은 반복해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좋은 책이 있다면 사서 읽어보라. 기왕이면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검증된 책을 골라라. 그런데 그 책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일단 책꽂이에 꽂아두라. 그리고 다른 책들을 읽고 경험을 쌓으면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읽어보라. 무언가 자신에게 변화가 있다면 그 책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는 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이해될 것이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반복 독서에서 오는 희열이다. 독자분들도 진정으로 이런 감정을 느껴보길 바란다. 만약 책을 통해 무언가 결과를 남기는 독서를 하고자 한다면 읽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다치바나 다카시는 재미를 위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했다. 오로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결과물로 내기 위해 읽는다. 책을 좋아하는 보통 직장인이 읽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거나 추천된 책을 손에 잡고 읽기 시작한다. 첫날 1시간 정도 들여서 50여 페이지를 읽고 표시해 둔다. 그 다음날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여 100여 페이지까지 읽는다. 이렇게 며칠 읽다 보니 금요일에 다 읽게 되었다. 그런데 주말에 일을 정리해서 독서 리뷰를 쓰려는데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시 읽어보려니 반복해서 쏟을 시간이 없다. 읽어야 할 책이 너무 많다. 다른 책으로 옮겨간다. 많은 시간을 책 한 권을 읽는데 투자했으므로 또다시 읽기 어렵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독서 목적이 떠오른다. 책은 어떤 목적으로 읽는가? 그냥 책을 읽었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읽는가 아니면 무언가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읽는가? 특별히 독후감이나 독서 리뷰를 쓰려고 읽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억 속의 책에 대한 감상이나 특별한 문구 정도는 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력 때문이다. 실험 심리학의 선구자였던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6년에 걸쳐 인간의 망각 실험을 했다. 자신을 대상으로 3화 무의미한 문자의 조합을 만들어 기억과 망각의 관계를 해석하려 했다. 단어를 외운 후 일정 기간 후 얼마나 기억이 남아있는가를 측정하여 나온 결과물을 곡선을 통해 그려보았는데 이를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한다.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입력 후 10분 뒤부터 망각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50%가 망각되고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이 자연적으로 망각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의 망각을 막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반복해서 기억하는 방식이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활용해 기억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반복 학습법이 만들어졌다.
이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1시간 내에 학습한 것을 다시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다. 50분짜리 수업을 한다면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복습한다. 쉬는 시간 10분 중 3분을 들여 복습하면 1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다. 3분 복습. 2단계는 1일 이내에 다시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 기억할 수 있다. 1일 이내에 복습하기 위해서는 그날 배운 것은 바로 그날 안에 재복습을 해야 한다. 하루 복습. 3단계는 일주일 이내에 다시 복습하면 1개월을 기억할 수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학습한 내용을 토요일에 복습하면 1개월을 더 기억할 수 있다. 주말 복습. 4단계는 1개월 이내에 다시 복습하면 6개월을 기억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배운 것을 월말 3일 정도에 총복습하면 6개월간 기억할 수 있다. 한 달 복습. 5단계는 마지막 시험 전 문제풀이와 오답 노트를 통해 다시 복습하면 시험 100점을 받을 수 있다. 시험 총복습. 이렇게 5단계 반복학습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뇌의 망각을 막고 학습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독서를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다. 만약 승진시험이나 자격증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면 이런 주기를 가진 반복학습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일반 도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의 일정 부분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굳이 암기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책의 핵심 내용 정도는 머릿속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독서하는 사람들의 기본 생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반복학습의 원리를 독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책을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었다면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전체를 훑어보는 방식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서문을 읽어본다. 그 다음 단계는 내용 훑어보기이다. 앞에서 말한 과속 읽기나 스키밍 방식으로 일단 빠르게 내용을 넘겨본다. 전체를 가볍게 훑어보았으면 중간에 표시된 굵은 글씨나 도표, 사진 같은 것도 들여다본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다. 이때에도 종전 방식으로 천천히 책을 읽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빠른 속도로 한 번 읽기를 하고 두 번째는 좀 더 자세히 읽는 방식으로 읽어나간다. 이렇게 되면 책을 서너 번 읽는 셈이 된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서 본 결과로는 최소한 6번 정도는 읽어야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을 봐야 할 전문서적이 아닌 바에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날 이동할 때 읽어야 할 책을 책꽂이에서 찾아 선택한다. 지하철에 타면 일단 전체를 훑어보고 빠르게 읽기 시작한다. 요즘에는 속독법을 익혔기 때문에 빨리 읽는 것이 쉽다. 되도록 지하철이 목적지에 당도하기 전까지 책 전부를 읽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무리 속독 능력이 있어도 1시간 정도로는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낮 시간에 특별히 이동 상황이 없다면 저녁 퇴근 시에 다시 펼쳐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책의 핵심도 파악했고 마음에 드는 인용구도 찾아냈다. 이 정도로 이 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한다. 그러나 책에 따라서는 이러한 읽기 방법도 변형이 필요하다. 내용이 어렵거나 300페이지를 넘어가는 책이라면 출퇴근 시간 2시간으로는 읽어내기가 벅차다. 이럴 경우에는 반으로 나눠서 반복하여 읽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미 전에 읽었던 책인데 필요에 따라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 다시 반복되는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걸려서 순서대로 책을 읽는 방법에서 동일한 시간을 들이더라도 반복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는 방법으로 전환하면 핵심 내용을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머리에 남는 것도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을 익혀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가장 불편한 점은 책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거비가 비싼 대도시에서 공간의 여유가 있을 리 없고 직장에서는 자신에게 배정된 책상 하나가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전부이다. 나도 대기업에 근무할 때에는 책을 읽고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는 게 힘든 일이었다. 벤처기업을 창업한 후에는 나만의 책 보관 장소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 더욱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고 책장도 구비했다. 그럼에도 늘 책은 넘쳐났다.
한 번은 집에서 주로 내 책들이 차지하고 있는 책장을 아이들의 책을 위해 비워줘야만 한다는 통보를 아내로부터 받았다. 좁은 집의 벽면 한쪽을 다 차지한 내 책들 때문에 아이들 책을 보관할 장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내가 가지고 있던 책들을 회사에 기증하기로 했다. 회사에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책장을 구비하고 내가 기증한 도서를 기본으로 해서 서기를 꾸몄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마케팅팀의 과장 한 사람이 도서 담당자가 되었고 매월 신간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도 만들었다. 직원들은 매월 사고 싶은 책을 게시판에 올려둔다. 도서관 담당자는 이를 취합해 중복된 책이 있는지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검증한 후 구매 신청을 한다. 덕분에 인원이 많지 않은 벤처기업이지만 도서관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고 이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연봉이 많지 않은 회사는 직원들에게 애사심을 갖게 할 도구가 마땅히 없다.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경조사나 명절 선물 등 작은 곳에 신경 써주는 노력들을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보다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회사의 품격을 높여준다. 비록 스스로 책을 많이 빌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회사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고민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이다. 회사에 구비할 책은 담당자가 의견들을 모아서 구입하면 되지만 개인들은 적게 구매하면서도 늘 성공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나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 덕분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골라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어떤 책을 골라야 잘 읽을 수 있을까? 책을 고르는 요령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 나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이다. 강의를 들으러 가서도 강사들이 소개해주는 책을 늘 적어두었다가 서점을 방문해서 어떤 책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면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은 책에 관해 말해주다 보니 정기적으로 독서에 관한 추천 메일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나 휴넷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와 같이 매일 한 편씩 좋은 이야기를 보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처럼 매주 한 권의 책을 추천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매주 고정적으로 해보니 이것도 만만치 않았다. 책을 고르고 읽는 것은 평소 해오던 일이니 하겠는데 내용을 정리하고 글로 쓰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한 권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몇 권을 읽어보고 추천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책을 선정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 2008년 하반기부터이니 3년이 다 되었다. 덕분에 독서량이 많이 늘어났고 정리하는 실력도 좋아졌다. 독서 경영 추천 메일의 선정 기준은 실력을 키우는 독서이다. 경제 경영서뿐만 아니라 가끔 심리학, 역사학을 포함한 인문학 서적도 선택된다.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 책을 읽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세운 선정 기준이다. 직장에서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책도 있다. 무엇보다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읽는 책 위주이다. 박민영은 책 읽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독서는 기본적으로 저자와의 대화이다. 저자의 관심사와 독자의 관심사가 다르면 그 대화가 재미있을 리 없고 억지로 읽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올 리도 없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사람은 누구나 주요 관심사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남이 추천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특정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책을 고르는 경우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추천도서 목록을 제시하는데 여름 휴가에 읽을 책 14선, CEO 추천도서 20선 등이다. 이런 책들은 대체로 경제 경영서 위주로 되어 있어서 기업인이나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서울대가 추천하는 백서는 주로 인문 고전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신과 눈높이가 맞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추천 도서일지라도 읽기가 쉽지 않다. 평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에 대해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싶다면 그에 관련된 책을 선택하라. 자신이 지금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다면 마케팅 책을 읽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세일즈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들을 읽는 것이 좋다. 직장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 그렇게 느낀다면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자기계발서를 읽어야 한다.
음식과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해보겠다는 꿈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유명 대학에서 주최하는 인문학 강좌에는 수강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수강생들이 가득 차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에도 인문학이 빠지지 않는다. 문학책 300권, 역사책 200권, 철학책 100권을 읽으라는 문사철 600이란 말도 회자되고 인문학 서적을 읽어야만 지성인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문학 강좌 열풍 속에서도 인문학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문학을 책으로 읽는 일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학 고전들은 읽기가 매우 어렵다. 인문학 책을 쉽게 읽으려면 일단 독서 수준을 높여놔야 한다. 책 읽기의 단계로 보면 고급 독서가쯤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1년에 10권 이하로 읽는 사람은 제외하고 책 읽기의 단계를 정해본다면 초급 독서가는 한 달에 한두 권 읽는 사람이다. 가능하다면 고정적으로 2주에 한 권 정도 읽으면 좋다. 평소 관심 있는 분야 중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는 것이다. 중급 독서가는 매주 한 권씩 책을 읽는 사람이다. 이때부터 쉬운 책과 조금은 어려운 책들을 병행해서 읽는다. 이렇게 매주 한 권씩 읽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적된 독서량에 의해 책 읽는 수준이 높아진다. 이때가 고급 독서가가 되는 때이다. 이때가 되면 직장인들이 많이 읽는 경제 경영서들은 웬만큼 읽었고 자신의 직무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었을 상황이다. 이때부터가 인문 고전 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따라서 독서량이 많지 않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문 고전 독서를 읽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선 관심 있는 책들을 읽고 독서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서점에 가보면 분야별로 책이 잘 전시돼 있다. 나는 주로 경제 경영 도서가 전시된 곳에 머문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와 최근에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그리고 신간들이 모여 있다. 이리저리 둘러보면 너무나 읽고 싶은 책들이 많다. 스테디셀러들은 이미 읽은 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아직 읽지 못했다. 신간 서적들은 독자의 구미에 당기는 제목을 달고 유혹한다. 마음에 드는 책을 다 사서 읽고 싶다. 그러나 그 책들을 다 산다고 해서 읽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시 한 바퀴 둘러보면 인문서적이 눈에 띈다. 역사서, 심리학, 철학서 등에 관심이 간다. 여기서도 읽고 싶은 책들은 많다. 하지만 다 읽을 수는 없으니 분야별로 한두 권만 골라본다. 내가 책정한 책값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서법 과정을 함께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 그도 책에 관심이 많고 책을 좋아했다. 꾸준히 책을 가까이 했고 한 달에도 몇 권씩 책을 읽었다. 그런데 지금은 책 읽기가 재미없다고 한다. 몇 년 전 자기계발과 성공 분야의 독서 열풍이 불었다. 시크릿에서부터 무지개 원리, 보물지도, 꿈꾸는 다락방, 마지막 강의 등이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그도 이런 책들을 다 읽어보았다.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 그러나 자꾸 읽다 보니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생활에서 실천되는 것도 없다고 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 책을 읽다 보니 서재에 책이 많이 쌓여 있기는 해도 다시 읽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위주로 독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음식도 맛있게 보인다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을 수는 없다. 맛이 없어도 먹어야 하는 음식도 있는 법이다. 책은 재미로도 읽지만 학습으로도 읽는다. 지금 읽어서 나의 지식 수준을 높여줄 책을 만나야 한다. 지금 읽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일지 늘 생각하면서 단계적으로 읽어야 한다.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다면 조금 어렵지만 깊이 있는 책들을 읽어야 할 차례이다. 성공학이라고 분류되는 책이다. 데일 카네기의 저서들, 스티븐 코비의 저서들, 나폴레온 힐의 책이 그러한 책들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들은 대부분 이 책에서 기본 방법론을 얻어와 쓴 것이 많다. 그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다. 읽기 목표를 정해놓고 한 권씩 읽어보자.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직장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책들도 읽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면 할 만은 한데 경영혁신이다 뭐다 해서 워낙 변화가 심하니 언제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할지 알 수가 없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직무를 바꿔보고 싶다. 아니면 바꿔야 한다. 하지만 하고 싶은 직무는 전공도 아니고 경험도 없다. 회사 내에서 직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경력사원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해도 경험이 없으니 받아줄 리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이때 추천하는 방법은 바꾸고 싶은 직무에 대한 이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론적 전문성이란 특정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지금 김 대리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 업무가 은근히 끌린다. 나중에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박 부장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나중에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꿈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획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한다. 또 재무관리에 대해서도 책을 읽고 공부하면 된다. 경영대학원에 가야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경영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필요한 지식을 모두 습득한다는 보장도 없다. 전일제로 하는 MBA 과정에서 공부하지 않는 한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야간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독서를 통해서도 이론적 토대를 쌓을 수 있다. 특히 이런 분야를 공부해서 좋은 점은 비록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부를 하도록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는 것이 또 책이다. 쉬운 내용이 많이 있더라도 또 이미 읽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만한 책들을 병행해서 읽으면 좋은 독서 생활이 될 것이다. 유명 강사들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면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준다. 시크릿이 100만 부 이상 팔린 이유도 함께 만들어진 영상과 함께 강사들의 추천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면 추천 도서가 넘쳐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지금 당장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된다면 좋은 강의를 들으라고 권해주고 싶다. 강사가 하는 말이 내 가슴을 울린다면 그 사람이 추천하는 책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리더십 강사를 초청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과정을 했다고 치자. 강의 중 워렌 베니스의 리더와 리더십을 언급했다면 이 책을 읽어본다. 그렇게 리더십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면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을 읽어보게 되고 피터 드러커의 리더십 책이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게 된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를 네트워크형 독서법이라고 한다. 시크릿을 읽어보고 무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넘치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았더니 외국 번역서라서 문화적 차이가 느껴진다면 국내 저자가 쓴 서적을 통해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라. 이때 의외로 자신이 몰랐던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도 있다. 평소에는 주로 업무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다가 책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면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대화 주제가 생긴다. 서로의 공통 관심사인 독서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아라. 주변 지인이 읽고 있는 책들은 대체로 내가 읽기에도 적합한 책일 가능성이 높다. 책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 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서 출발하여 좀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나는 추천받은 책이 생기면 늘 수첩에 메모해 둔다. 예전에는 다이어리에 적곤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메모장에 기록해 둔다. 일정량이 모이면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 비슷한 또 다른 책이 눈에 들어온다. 책을 많이 내는 저자들은 일정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집필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저자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으면 그 저자의 다른 책에도 관심이 간다. 이렇게 특정 저자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을 전작주의라고 한다. 또 저자가 책에서 언급했거나 참고한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을 한 권 쓰려면 수십 권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그 중에서 자신의 책에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급했을 것이다.
특정 분야를 잘 알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서점이라는 영예는 인터넷 서점이 차지했다. 그만큼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 활동은 이제 보편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편리함의 가격에 이점까지 더했기 때문이다. 도서 추천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서점은 특별한 추천 방식이 있다기보다는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도한다. 여기에 비해 인터넷 서점은 MD 추천 도서에서부터 기획성 있는 추천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인터넷 서점의 또 하나의 이점은 책을 쉽게 훑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자의 자세한 양력을 볼 수 있고 책을 많이 내는 저자라면 그가 펴낸 다른 책들을 검색하여 전문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특히 서평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자세한 서평을 작성하여 책에 대한 소개를 잘 해놓았다. 너무 잘 기록해 놓다 보니 대학에서 책을 요약하는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거나 직장에서 독후감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 잘 인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예전에는 서평을 쓰는 곳이 단순히 책을 읽은 사람의 의견을 올려놓는 공간이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서점 자체의 블로그 운영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자신의 독서평을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도 트랙백과 댓글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도서의 리뷰를 클릭하면 그 사람이 써놓은 다른 리뷰도 볼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인터넷 서점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생명이다. 따라서 이미 사용해본 독자들의 좋은 댓글이 판매량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므로 잘 관리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서점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책을 선택할 때에는 출판사가 마케팅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글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잘 읽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블로그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책을 좋아하는 독서가들은 책에 관해서 소개하는 전문 블로그를 운영한다. 자신이 쓴 책들을 소개하기 위해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고 전문적으로 서평을 게재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한 편씩 올리다 보니 직업이 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찾으려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 블로그를 모아놓은 블로그 포털에 가서 찾을 수도 있다. 독서에 관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면 좋은 책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한다. 특히 먼저 읽어본 사람들의 서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줄일 수 있다. 좋은 책을 소개하고 강사들의 영상을 통해 책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다. 북세미나닷컴은 최근에 출간된 책의 저자 역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책의 핵심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매일 보내는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나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그리고 경제 경영 분야에 집중하는 예병일의 경제노트도 책 소개와 함께 칼럼을 싣기 때문에 책 선택에 도움이 된다. 책을 고르는 방법에 있어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너무 완벽한 선택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산다.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게 된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랄 수 있는 배우자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을 겪기도 한다. 최고의 선택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되길 바랄 뿐이다. 책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큰 고통이 없다. 다만 읽지 않은 책이 책꽂이를 차지하는 정도이다. 야구는 3할을 치면 우수 선수가 된다. 3할 6푼을 치면 타격왕이 될 수 있다. 홈런 타자는 삼진을 많이 먹는다.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면 그만큼 실패도 많이 해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책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뜻밖의 행운으로 변하기도 한다. 책을 고르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남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완벽히 내 것이 될 수 없다. 무슨 일이든 직접 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진정 자기 것이 된다. 직접 서점에서 골라보고 실패를 해보라. 그러다 보면 진주를 건지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책은 스스로 좋아서 읽어야 한다. 2008년에 기업 경영인들이 가장 즐겨 읽은 두 책이 있다. 이기는 습관과 일본 전산 이야기이다. 이 두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이유는 기업 경영자들이 자신이 읽어보고 매우 감명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주기 위해 단체 구매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구로 디지털밸리의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러 갔다. 그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책꽂이를 찾아보니 역시 위에 두 책이 있었다. 그 역시 자신처럼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라는 뜻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한 권씩 선물했다고 한다. 책을 많이 읽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독서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이도 있고, 일본에 비해 다독을 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일본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독서량은 그리 많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독서에 관한 국민 실태 조사를 하는데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연간 1인당 12권 정도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니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해당한다. 인터넷 구인구 직업체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들은 월 평균 2.6권의 책을 읽는다. 함께 조사된 내용을 보면 직장인이 책 사는 데 쓴 돈보다 술 마시는 데 쓴 돈이 4배나 많다. 독서와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끊임없이 독서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독서 경영에 관심이 많은 경영자는 독서 경영에 좋은 도서라는 명목으로 책을 주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독후감을 내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다.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책을 읽으면 독후감을 써왔다. 책을 읽었다는 표시로 쓰는 독후감이 때로는 책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작용을 한다. 2008년도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0년에는 공무원 1인당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육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독서를 통한 교육 이수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어떤 공무원이 독서를 했다면 세 시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확인하는 방법은 역시 독후감 제출로 되어 있다. 또 어떤 구청에서는 독서 경영이나 혁신 방법으로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조직적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사회이지만 그래도 독후감을 제출하라는 것은 자발적인 독서를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독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타인에 의해 행동이 주도된다면 성취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그 마음을 맺어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명한 밑줄 실험이란 것이 있다. 1997년 심리학자인 비키 실버즈와 데이비드 크레이너가 이 실험을 했다. 학생들에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정리한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한 그룹에게는 중요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밑줄 없이 그냥 주었다. 학생들이 읽어볼 만한 시간을 주고 잠시 후 테스트를 했다. 과연 어느 쪽이 성적이 좋았을까? 중요 부분이 밑줄로 잘 표시된 유인물을 받은 쪽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실제로는 밑줄을 안 치고 그냥 준 쪽이 더 성적이 좋았다. 첫 번째 그룹은 주어진 것 위주로 암기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스스로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밑줄도 치고 암기도 하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단순한 실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만약 내가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인데 나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유인물을 받았고 다른 친구는 중요한 곳에 밑줄이 쳐진 유인물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내 마음속에는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반면에 친구는 득에양 향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할 것이다. 만약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본다면 밑줄이 쳐진 유인물 덕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도 쉽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실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만큼 나태해지기 쉽고 나쁜 환경에 있으면 그만큼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밑줄 실험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리더십이다. 밑줄을 그어주는 것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듯이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으로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직접적인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고 싶다는 동기가 일어나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 받을 때가 있다.
나도 독서 경영 메일을 쓰면서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 책들은 도통 읽어볼 관심이 가지 않는다. 공짜로 얻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좋은 책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 서점에서 고르고 고른 나만의 책이다. 돈이 투자되어서 그렇기도 하고 나의 시간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꼭 자세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타인의 요구나 강제적인 독후감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독서 활동이 될까? 최근 초등학생들의 독후 활동을 보면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막연하고 일방적인 독후감 제출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독후 활동이 진행된다. 매월 일정량의 독서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학생들에게 부과되어 있기는 하지만 책의 목록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필독 도서도 있고 추천 도서도 있다. 거기에 자신이 고른 자유도서를 포함할 수 있다. 독후감을 써내는 방식도 매우 자유롭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써도 좋고 그림 일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선생님은 이에 대해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독서 활동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책을 읽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요즘은 회사에서 복리후생 제도로 자기계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많다. 학원을 등록하거나 운동을 하러 헬스클럽을 다닐 수도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일정한 한도의 자금에서 필요한 수만큼 책을 사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사내 도서관에서 사원들의 추천을 받아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입해 쉽게 읽을 만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책을 읽고 나서 전통 방식의 독후감을 게시판에 올리면 일정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다. 이 포인트가 쌓이면 도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스스로 독서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전문 강사로부터 독서법을 배우게 하거나 독서 토론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결국 스스로 책을 읽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게 만들 수 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